네,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펀드 한 개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펀드를 분석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익힐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영상, 펀드 추천하는 영상도 아니고요,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영상도 아니고, 광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 하고 많은 펀드 중에 하필 이 펀드를 골라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펀드가 멀티에셋 인컴형 펀드예요. 그리고 전략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의 투자 상식을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펀드를 가져왔습니다. 그 멀티에셋 여러 가지 자산이죠. 주식형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해서 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혼합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파생 상품까지 결합되어서 옵션에까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인컴형 이 세 가지 투자군에서 주식, 채권, 그리고 옵션에서 각각의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내는 전략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투자법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 신뢰를 들기에도 또 적합한 펀드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펀드에 아주 미미한 하찮은 인연이 있는데요. 2013년 초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이제 배당 관련 세미나에서 저는 당시에 아시아 시장을 커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의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연사로 참석을 했었고, 이 펀드 매니저 분께서 한국 시장에서의 배당 그리고 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연사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분께 이 펀드 전략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당시 제가 이걸 들었을 때 뭐랄까요? 이 전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 펀드가 정말 잘 만들어진 펀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향후 한 3, 4년 정도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펀드의 전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영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네, 펀드 이름은요, 미래에셋 배당 프리미엄 펀드이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펀드는 이제 멀티에셋 펀드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렇게 결합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서 이용하는 자료는 모두 다 그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자, 먼저 이 펀드에 대해서 홈페이지 한 줄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부터 보실게요. 네, 배당 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이 말뜻 이야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커버드 콜, 옵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이런 말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중에 이해되는 말에 오히려 눈에 더 가게 되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포지티브 수익,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1년 동안은 마이너스 7% 정도의 수익률을 냈거든요. 여기 아래 위험 등급을 보실게요. 위험 등급은 지금 4등급, 한 중위험, 보통 위험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위험 등급이라는 거는 과거 3년간의 그 수익률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산정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으면 고위험으로 분류되고 변동성이 낮으면 저위험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주식형 펀드다 하면은 고위험으로 가고요. 채권형 펀드다 하면은 저위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변동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이 펀드처럼 주식 혼합, 주식 채권 혼합, 거기다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해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낮아지죠. 그래서 중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시건 간에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모든 투자 상품의 미래 성과는 과거 성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미래 성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의 운용 실적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숫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숫자도 저희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하는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판매자의 입장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에게 판매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숫자만 좀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그런 거에 이렇게 호도되지 않고 내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해당 펀드를 분석하실 때 이 펀드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이 펀드가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겠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익률을 내는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죠. 펀드 수익률을 분석하실 때는요, 반드시 비교지수와 함께 보셔야 돼요. 이 비교지수라는 거는 펀드마다 다 개별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는 지금 보니까 비교지수 코스피 200이 70% 들어가고, MMI 이거는 머니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단기금융지수 이게 30%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한 8, 90% 정도, 80% 정도 투자가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MMI도 30% 들어가는 걸로 비교 지수를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펀드 출시하기 이전에 이미 펀드 전략을 세우면서 보통 비교 지수를 그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 펀드를 보시면 이게 아주 지금 수익률이 재밌어요. 자, 설정 이후, 그러니까 2012년 아마 한 중반에서 말쯤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 비교 지수는 11% 상승을 했는데 이 펀드가 52% 올랐죠. 한 40% 넘게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되게 훌륭하죠. 근데 최근 3년간을 볼까요? 최근 3년간 수익을 보면 오히려 비교 지수 대비해서 5% 정도 수익을 덜 내고 있어요. 최근 1년은 뭐 마이너스 6%로 비슷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래프로 보면 좀 더 뚜렷한데, 자, 보세요. 이때 설정이 돼서 1년, 2년, 3년 해서 한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이때까지 코스피는 이게 이제 비교지수예요. 이 파란색 제가 여기 표시한 거. 네, 여기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쵸? 3년 동안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코스피가. 네. 근데 이 펀드는 동기간 어떻게 움직였죠? 쭉쭉쭉쭉 올라가서 40% 정도의 수익이 됐죠. 이만큼 초과 수익이, 40% 초과 수익이 언제 생긴 거예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40%의 초과 수익이 이 펀드 출시되고 나서 초반 3, 4년간 쫙 올리면서 생긴 거예요. 최근 3년간을 볼까요? 최근 3년을 보면 아까 이제 운용 실적에서 숫자로 본 것과 동일합니다만, 네, 여기 오렌지색이 이제 이 펀드고요. 언더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위에 파란색이 비교 지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펀드의 초반 3년간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후 3년간은 상대적으로 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펀드의 전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펀드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에 투자를 한다고 했죠. 먼저 주식 먼저 봐볼게요. 국내 주식 중 배당 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 수익을 추구합니다. 배당 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종목 선정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 배당의 안정성, 투자 종목의 유동성, 거래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가총액, 유동성, 거래량 이거는 뭐 비단 이 펀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펀드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 유동성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내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해서 이걸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거래량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겠죠. 혹은 뭐 이 종목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급락을 했다. 그때도 이렇게 대처가 쉽지가 않죠.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여기 배당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한 가지 지표로 보지는 않을 테고요. 과거 몇 년간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었는지, 앞으로도 배당을 계속 줄 것 같은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에 있는 몇 가지 항목 등을 통해서 퀀트적인 방법으로 걸러서 투자가 될 겁니다. 네, 이 펀드의 수익률이 특히 초반 3년간 아주 좋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걸러진 배당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또 다른 비밀, 바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에 있습니다. 이 펀드는 코스피 200을 주식 부분의 벤치마크로 삼았는데요. 우선주 비중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 한화, SK 등 우선주를 전반적으로 베팅을 초반에 크게 했죠. 그리고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선주가 뭐냐면요. 주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이죠. 네. 그래서 그 자본의 의미도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의결권도 내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주는요, 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좀 더 우호적으로,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경향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우선주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보통주의 가치가 좀 더 높아요. 왜요? 의결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통주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컸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재벌이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재벌은요,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그 모양새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재벌을 재벌이라고 해요. 이 지배 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어요. 때문에 이 작은 주식 비중만 가지고도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삼성그룹이 뭐 지배 구조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되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 회사 전체를 다 지배를 할 수 있다. 그 삼성 일가가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항상 나오죠. 자, 이렇게 작은 비중만 가지고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 보통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실제로 지배구조도 좀 정리되어 가고 주식시장에서도 우선주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 이제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우선주들이 보통주 대비해서 크게 많이 올랐어요. 네. 다음 두 번째, 채권. 이 펀드에서 이제 채권 한 10%에서 20%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국고채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자가 현금 흐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채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펀드에서 이제 국채만 투자를 하고 있지만, 회사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회사채로 이야기를 할게요.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식 부분이죠. 또 하나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죠.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죠? 네, 반드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채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현금 흐름으로 저희가 수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옵션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니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펀드에 이용된 커버드 콜 전략을 이제 예로 살펴보면 약간의 감은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옵션이다 하면 위험한 거래다, 뭐 투기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옵션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산시장의 위험을 해지하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옵션은요, 헤지펀드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면 이게 적은 돈만 가지고도 실제로 그만큼의 이제 자산을 사고 파는 효과를 내서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라서 투기적 거래로도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옵션은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권리, 혹은 팔 권리.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옵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옵션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옵션을 샀어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만 내가 이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피 200 지수를 2주 후에 28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쳐요. 그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2주 후에
코스피 200 지수가 290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 권리를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지금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이 지수를 28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지수가 2주 후에 290이야. 당연히 행사를 하겠죠. 왜냐면 280에 사서 290에 바로 팔면 나는 10을 이득을 바로 얻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270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28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할까요? 안 하죠. 비싸게 사는 거 행사를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콜옵션은요, 주가가 상승할 때만 행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내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걸 행사를 하겠죠. 근데 누구한테 이걸 행사를 하죠? 네, 나한테 이거를 판 사람. 그쵸? 나한테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한테 이걸 행사합니다. 야, 나 280에 산다고 했잖아. 지금 290이지만 나한테 280에 팔아.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나한테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옵션, 권리를 매도했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28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면 알았어. 280에 팔게 하고 팔아야 돼요. 그 사람은 어때요? 손해죠. 얼마만큼 손해예요? 주가가 상승한 만큼 손해를 보겠죠? 자, 근데 이렇게 권리를 지금 사고 파는 건데 이걸 공짜로 할까요? 아니죠. 네, 돈이 오고 가겠죠. 그걸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 그래서 옵션을 판 사람,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반드시 그 프리미엄 돈을 받게 돼 있어요. 팔았으니까 돈을 받겠죠. 매수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콜옵션을 매수했어요. 매수했으니까 반드시 돈을 줘야겠죠? 네, 프리미엄을 줍니다. 매도자한테. 자, 그러면 커버드 콜 전략을 살펴볼게요. 커버드 콜은요, 주식을 삼과 동시에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 주식 매수한 분만큼 콜 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포지션과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효과가 어떨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한 부분이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봐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땡땡땡땡 점선으로 나온 게 이게 코스피 200을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 200이 상승하면 상승한 분만큼 그대로 수익이 그대로 나요. 그쵸?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요 빨간색 점으로 점점점점 된 게 이게 콜옵션 매도 포지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코스피 200이 280 얼마가 딱 됐을 때 그때 이거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손해를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전까지는 어때요? 이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 옵션 행사를 안 하죠. 네,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옵션 프리미엄 그냥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옵션 프리미엄은 항상 받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코스피 200 매수 포지션 가져가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함께 가져가면 요 두 개를 지금 더한 포지션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갔으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그쵸? 그래서 이 설명을 보실게요.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내가 주식에다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잖아요. 거기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콜옵션 매도를 했죠. 그래서 손실로 인해서 투자 전체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전체에서는 전체 수익률이 좀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이 펀드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이 펀드가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이유 2016년 중반부터 2018년 한 중반 정도까지 시장이 날아갔어요. 엄청 급등 계속 올랐잖아요.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 펀드는 그만큼 시장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위에 막히니까 옵션, 콜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계속 막히니까. 그쵸? 자, 근데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는 어때요? 네, 주가가 완만히 상승했어. 이렇게 크게 상승 안 하고 뭐 요 정도만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옵션 프리미엄 먹으면서 내가 매수 포지션 가져간 거에서 또 이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수익을 옵션 프리미엄만큼 더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펀드가 맨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초반 3년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이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횡보하는 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펀드가 옵션 프리미엄은 계속 먹는데 콜옵션 매도로 인한 손실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가가 뭐 급등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횡보를 하니까.
그쵸? 거기다 더불어서 하나의 또 뷰티가 뭐였냐면 얘가 코스피 200을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주 비중을 굉장히 높게 줬다고 했잖아요. 이 펀드가 우선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이제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당 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 구조는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했어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코스피 200에 대해서 가져갔는데 실제로 내가 주식을 매수한 부분은 코스피 200이 아니라 배당 성향이 높은 거, 특히 우선주 이쪽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오르고 콜옵션은 프리미엄을 계속 수취하고 콜옵션 매도에 의한 손실 부분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반 3년간 이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네, 손실은 그대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쭉 계속 발생하고요.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옵션 프리미엄 가져가는 게 있어서 뭐 요만큼은 손실이 조금씩 방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손실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도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주식에 지금 투자하는 비용이 한 80% 안팎으로 높은 펀드이기 때문에 네, 주식 하락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펀드에 반영이 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옵션 부분은요, 커버드콜 뭐 이 부분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 콜옵션, 풋옵션, 매도, 매수 뭐 이게 하도 헷갈려서 그냥 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했지만 외울란다 이런 심정이었죠. 마치 저희가 구구단의 구조는 이해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구구단은 외운다 라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주식 배당, 채권 이자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주식에서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시고 다음 또 옵션 전략, 특히 커버드콜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한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